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의 순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통장에 3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오나요? 3천만 원이면? 3억이면? 요즘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연봉 1억을 번다고 해도 아직 멀었다고 하고, 아파트 2채를 가져도 중산층이라고 하고, 순자산 5억이 넘어도 그냥 평범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독 겸손한 성격일까요? 아닙니다. 무섭게도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2026년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약 4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5억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57%가 순자산 3억 미만이라는 겁니다. 월반은 없는 사람들이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상위 자산가들이 숫자를 엄청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올라가 볼 것은 8층짜리 건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산 계급을 8계층으로 나눠서 봤을 때 당신은 지금 정확히 몇 층에 있는가? 그리고 다음 층으로 가는 버튼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1년 뒤에는 어디에 있게 되는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대한민국 가구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즉 집값이 오르면 층이 올라가고 집값이 내리면 층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개인이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값이 내려가면 순자산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2.5%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금리가 대출 이자율을 결정하고 그 이자율이 당신이 층계로 올라가는 속도를 직접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의 1년 뒤 자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층을 살펴봅시다. 1층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층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구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32살 직장인 김 씨가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은 245만 원입니다. 부채가 총 8천만 원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3,500만 원, 자동차 할부가 3천만 원, 신용카드 기타 빚이 1,500만 원이 있죠. 여기서 금리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연 2.5%라고 해도 현실의 대출 금리는 훨씬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56%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8천만 원에 대한 연간 이자는 대략 480만 원입니다. 매달 40만 원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협상의 여지 없이 빠져나갑니다. 월급 245만 원에서 이자 40만 원이 빠지면 205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월세 55만 원, 휴대폰비 9만 원, 교통비 18만 원을 빼면 83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1층의 풍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가 지금부터입니다. 이 83만 원을 전부 빚 갚는 데 쓴다고 해도 8천만 원을 다 갚으려면 96개월이 걸립니다. 8년입니다. 그 8년 동안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차가 고장나면 안 됩니다. 긴급한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냥 숨을 쉬면서 버티기만 해야 합니다. 이게 1층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통째로 묶이는 층입니다. 여러분, 지금 1층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기타 빚을 정리하고 가능하면 담보대출로 전환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1층을 탈출하는 유일한 계단입니다. 2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순자산이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드디어 내가 가진 게 내 가진 빚보다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심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2층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습니다. 35살 직장인 박 씨를 봅시다. 순자산이 200만 원입니다. 매달 60만 원씩 열심히 저축합니다. 좋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몇 년 안에 층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냉장고가 고장납니다. 수리비가 180만 원입니다. 박 씨의 순자산은 2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원점입니다. 이게 2층의 함정입니다. 플러스이긴 한데 방어장치가 없다는 거죠. 한 번의 충격에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3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두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목표는 6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패입니다. 순자산에 포함되지만 절대 손대지 않는 돈입니다. 3층입니다. 순자산 1천만 원 전후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가 마련된 단계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인생의 결정권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가 들어와도 거절할 수 있고 이직 기회가 왔을 때 굶을까봐 급하게 고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생각해서 고를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의 비상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누군가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의 크기입니다. 이게 진짜 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빈곤층과 중산층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그건 소득이 아닙니다. 비상금의 유무입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절대로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고정비 구조와 이자율이 계급을 나누는 층입니다.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덜 새나가느냐가 전부인 세계층입니다. 당신이 달리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50만 원 더 벌더라도 고정비가 높으면 1층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를 50만 원 줄이면 바로 다음 층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13층의 진짜 게임입니다. 그런데 3층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절약이 아니라 구조가 계급을 나누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4층입니다. 목돈이 생기고 처음으로 투자판에 발을 내딛는 층입니다. 순자산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죠. 여기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처음 보는 적이 등장합니다. 연동성입니다. 주식 계좌에 4천만 원을 넣으면 하루에 400만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월급이 250만 원인 사람에게 하루 400만 원 손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감정적 충격입니다. 수익은 숫자로 오는데 손실은 감정으로 옵니다. 이게 4층의 특징입니다. 2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집니다. 원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가장 낮은 지점에 팔아버리는 거죠. 4층에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성향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원동성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층입니다. 여기서는 레버리지를 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층입니다. 순자산 1억에서 3억 구간이죠. 가정을 해봅시다. 연봉 5천만 원인 두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박 씨와 최 씨입니다. 둘 다 순자산 5천만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박 씨는 보수적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적금에만 넣습니다. 3년이 지나면 적금이 3,600만 원, 이자를 포함하면 약 3,800만 원입니다. 시작 자산 5천만 원을 더하면 총 8,800만 원입니다. 최 씨는 공격적입니다. 5천만 원을 종자돈 삼아 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은 7천만 원을 끼고요. 3년 뒤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3년간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했으므로 남은 대출은 6,300만 원입니다. 최 씨의 순자산은 1억 5천만 원에서 6,300만 원을 빼면 8,700만 원입니다. 박 씨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아파트가 1억 8천만 원까지 올랐다면요? 최 씨의 순자산은 1억 8천만 원에서 6,300만 원을 뺀 1억 1,700만 원입니다. 박 씨보다 2,9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같은 종자돈으로 훨씬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도 돌아봅시다. 아파트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최 씨의 순자산은 1억 원에서 6,300만 원을 뺀 3,700만 원입니다. 시작 자산 5천만 원보다 2,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8,800만 원입니다. 3년 만에 5,1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월급, 같은 출발점에서 말입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두 얼굴입니다. 레버리지를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조건이 정답을 결정합니다. 직장이 안정적이고 고정비가 낮고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면 레버리지가 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이 불안정하고 이자 부담이 크다면 추락장치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2.5%이지만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용등급과 담보에 따라 3%대 후반에서 7%대 초반까지 크게 다릅니다. 레버리지를 고민하기 전에 본인의 실제 대출 금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층과 5층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멈추거나 미끄러지는 관문인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가속 페달을 밟다가 벽에 박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6층입니다. 순자산 3억에서 7억 구간이죠. 신기하게도 2층부터 새로운 적이 조용히 나타납니다. 이 적은 자산이 작을 때는 얼굴도 내밀지 않다가 자산이 커지는 순간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적은 바로 세금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떼이는 소득세는 이미 익숙하죠. 그런데 자산이 커지면 완전히 다른 세금들이 나타납니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수익을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40대 직장인 안 씨를 봅시다. 순자산이 5억입니다. 3억은 아파트, 2억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주식에서 연 10% 수익이 나왔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좋은 수익이죠? 그런데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안 씨가 받을 수 있는 건 겨우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절반이 날아간 거죠. 그런데 같은 2천만 원을 벌어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순수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순수익을 얻는 거죠. 6층부터 절세 계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7층입니다.
순자산 7억에서 15억 구간이죠. 여기서는 월급이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본이 조연해서 주연으로 올라옵니다. 10억짜리 자산에서 연 5% 수익만 나도 5천만 원입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 수준입니다. 돈이 사람을 대신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6층에서 배운 ISA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소득 규모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건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IRP 최대 300만 원, 합산 700만 원에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하면 약 112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1% 올리려면 종목 분석에 수십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세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앉아서 수백만 원이 생깁니다. 7층의 핵심 무기는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 구조입니다. 50대 자산가 정시를 봅시다. 순자산이 10억입니다. 5억은 아파트, 3억은 주식, 2억은 채권으로 분산했습니다. 주식에서 3천만 원, 채권에서 2천만 원, 아파트 임대료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계산했더니 약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순수익은 3천만 원입니다. 수익률 5%, 세후 3%입니다. 7층에서 세금 구조 없이 수익률을 논하는 건 구멍난 바가지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8층입니다. 순자산 15억 이상 구간이죠. 여기서부터는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 계급을 만듭니다. 자산이 클수록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실수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8층 사람들은 세무사, 변호사, 자산관리사를 팀으로 둡니다. 법과 세금의 합법적인 구멍을 찾아내는 것이 새로운 투자처 발굴보다 훨씬 중요한 층입니다. 상속세 한 방이면 자산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30억이 15억으로 쪼그라드는 게 현실입니다. 8층이 부러움의 대상인 동시에 가장 복잡한 싸움이 기다리는 층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올라가는 싸움이 끝나고 지키는 싸움이 시작되니까요. 2026년 통계 기준으로 순자산 10억 이상 가구는 전체의 11.8%입니다. 상위 1% 커트라인은 순자산 33억, 상위 0.1%는 86억 이상입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층 사이의 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3층에서 4층은 수천만 원 차이지만 7층에서 8층은 수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출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층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정말 무서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앞에 지도를 받고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도 1년 뒤 층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훨씬 사소합니다. 2027년 2월 27일입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뒤입니다. 대한민국 어딘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윤 씨와 정 씨입니다. 1년 전 오늘 둘 다 이 영상을 봤습니다. 출발 조건도 똑같습니다. 순자산 2,500만 원, 월 실수령 260만 원, 고정비 190만 원, 매달 70만 원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다른 게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뒤에 선택입니다. 윤 씨는 영상을 끄고 30분 안에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고 고정비가 정확히 190만 원이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비상금 목표 600만 원. 매달 65만 원씩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약 9개월이면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동이체 버튼 하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야근 강요가 시작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았겠죠. 하지만 통장에 199소만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당장 회사를 나가도 한 달은 버틸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윤 씨는 인사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바뀌었고 근무 환경이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돈이 직접 해결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만들어준 심리적 안정감이 해결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상금은 금융적 안정보다 심리적 안정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9개월이 됐습니다. 비상금 600만 원 달성. 윤 씨는 바로 3층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65만 원 중 35만 원은 소액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계속 비상금에 더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윤 씨의 순자산을 계산해 봅시다. 시작 2,500만 원에 월 65만 원씩 12개월 78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ETF에 넣은 105만 원에 소폭의 수익도 났습니다. 최종 순자산 약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윤 씨는 지금 3층에 있습니다. 비상금이 600만 원이 있고 투자까지 시작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 씨를 봅시다. 정 씨는 영상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65만 원을 어디서 모으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자고 밀어버렸습니다. 2개월 뒤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170만 원이었습니다. 비상금이 없어서 통장에서 그대로 빠졌습니다. 4개월 뒤 동생 결혼식이 생겼습니다. 축의금과 이동비로 9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름이 됐을 때 회사에서 계약 조건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워티에 자금이 없어서 그냥 수락해야 했습니다. 실수령이 26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 190만 원. 월 여유가 7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가을에는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만 원을 카드 할부로 처리했습니다. 정시의 1년 수지를 계산해 봅시다. 전반기 6개월 동안 월 70만 원 여유로 총 420만 원. 후반기 6개월 동안 월 40만 원 여유로 총 240만 원. 계획된 저축액은 660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금 긴급 지출이 냉장고 170만 원, 결혼 비용 90만 원, 치과 200만 원, 총 460만 원이 빠졌습니다. 실제 순자산 증가는 200만 원입니다. 최종 순자산은 약 2,700만 원입니다. 윤씨 3,300만 원, 정씨 2,700만 원, 600만 원 차이입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윤씨는 1년 동안 방향이 정해졌고 정씨는 1년 동안 방향이 막혔습니다. 윤씨는 3층에서 4층을 준비 중이고 정씨는 2층에서 1층으로 미끄러질 위기를 간신히 막은 1년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이체 버튼 하나의 차이로 말입니다. 지금이 2027년 2월 27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2026년 2월에 그 영상 봤는데 어차피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덮었어. 지금도 똑같은 자리야? 이렇게 말할 건가요? 아니면 2026년 2월에 영상 보고 바로 통장을 열었어. 비상금부터 시작했고 지금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중이야. 이렇게 말할 건가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받았습니다.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당신의 층수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다음 층으로 가려면 뭘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움직일 차례입니다. 자동이체 버튼을 누르세요. 통장 앱을 열고 비상금 목표를 정하세요. 고정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매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